네, 경제의 깊이를 더하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회자된 이슈 중 하나로 부동산이 꼽힙니다. 14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집값, 그리고 집값을 뛰어넘는 속도로 매섭게 오르는 전세값까지 국민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는 내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변수들, 그리고 눈여겨볼 제도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조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에 역대급 규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더 인기가 뜨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신조어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등장을 했죠. 맞습니다. 앵커께서도 떠오르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영끌 대출이라든지 로또 청약 이런 거는 그냥 일상생활의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올 한 해는 매매뿐 아니라 또 청약, 분양, 전세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과열되고서 또 전 국민적 관심과 함께 불안 심리도 커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에는 좀 다소 유머스럽고 어떻게 보면 해악스러웠던 이런 신조어들이 갈수록 어떻게 현실의 불안함이라든지 박탈감을 나타내는 좀 씁쓸한 한탄으로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런 씁쓸한 신조어들이 계속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선 이 내년 부동산 시장 크게 바뀌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당장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어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요. 곧바로 서울에서 질 좋은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면서 대책 발표 시기도 설 명절 전후로 못을 박았습니다. 예. 변 장관은 도심 내 부담이 가능하고 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제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피력했던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의 고밀 개발, 또 빌라와 같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미니 재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넓히고 현재 160% 수준인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 장관은 역세권 면적을 이처럼 늘리면 서울 총 면적의 반 정도가 될 것이라며 수요가 원하는 서울 내 도심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 해오던 정부가 이 공급 확대로 좀 무게추를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기존에 해오던 규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신임 장관이 전격적인 이런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될까요? 글쎄요, 변 장관이 도심 고밀 개발에서도 먼저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공공 참여랑 이익 환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공급 시그널은 주되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기조는 이전 김현미 장관과 결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 지정이라든지 임대차 규제 강화 그리고 세금에 관련해서도 보유세 강화와 함께 이 높은 세율의 양도세가 부과되어야지만 투기 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네. 변 장관의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기조 변화를 이끌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강도 높은 규제는 이어가면서 공급을 좀 늘리는 쪽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택 정책에서 또 한 가지 좀 변화를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이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변 장관의 임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남짓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하지만 서울시장은 국토부 장관과 다르겠죠. 서울시장 선거는 차후 그리고 차차후까지 노리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든 간에 1년여간의 임기 동안 바로 차후 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획기적인 시정에 나설 것이란 분석인데요. 예. 특히 야권 후보들이 재개발 또 재건축 규제 완화를 벌써부터 강조하고 있어서 향후 당선된다면 변 장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공약의 관심들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 어떤 카드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서울 주택 공급 면에서 물론 박 전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막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박 전 시장조차 원래 좀 주요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이른바 마스터 플랜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어떻게 보면 좀 막혀서 추진이 번번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여의도를 묶어서 국제 업무지구로 발전시키는 그림, 또 압구정이라든지 잠실 등 재건축 이슈가 큰 곳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되겠습니다. 예. 또 사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매번 의문점으로
따라다녔는데요. 특히 8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5만 가구 공급은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도 못하고 또 올 연말에서 내년 6월로 발표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국토부하고 서울시 간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만큼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맞섰었던 만큼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서울시의 스탠스가 이번 선거를 지나서 더욱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확실히 뭐 서울시장은 여당이라고 해서 뭐 정부 편만 들고 뭐 그러진 그렇진 않았던 것 않습니다. 같습니다. 이 재건축이나 도시개발에 어떤 철학들을 갖고 있는지 후보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 주택시장에서 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뭐 단연 세금이겠죠. 예. 예,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이 현행 최대 3.2%에서 6.0%로 2배 높아지게 됩니다. 또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년에는 70%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가계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이 빨리 올라서 다주택자, 1주택자 할 것 없이 부담을 좀 키우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 보유세 부담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나오더라도 대출 규제 때문에 과연 이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을지 아니면 현금 부자들에게만 돌아갈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년 부동산 세제가 달라졌을 때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부동산 세제에 달라지는 점들이 참 많은데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특히 복잡해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이 경우 1주택인 경우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내년부터는 거주기간별 4%, 보유기간별 4%로 기존보다 강화가 되고요. 따라서 거주기간이 짧으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거주의 요건들을 좀 충족해야 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을 더 보유한 뒤 팔아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마지막에 파는 거는 바로 팔더라도 바로 비과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비과세의 보유기간 2년의 계산이 당초의 취득일부터 인정이 되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계산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이유가 다주택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싼 주택부터 차례로 처분하고 가장 비싼 주택을 똘똘한 한 채로 남겨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비판 때문에 도입된 법령인데 여기서 1주택자도 좀 주의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최근에 더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구입을 했다면 향후에 1주택자가 그 부동산, 주택을 양도를 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상태에서 팔게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만 됩니다.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안심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령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경우에는 16년 11월 달에 지정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18년 12월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지정이 될 때는 기장군 일광면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즉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17년 8월 2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즉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취득을 하신 분들이라면 향후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내년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가 과연 상반기에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6월부터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오르게 되는데 정부의 바람대로 대거 매도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모두 내년에 추가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가계의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 등을 통해서 종부세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려고 해도 증여 취득세가 이미 3배 높아졌고 추가로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다주택자들 중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반기 중에 매각으로 나서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수가 시장 가격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많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최근까지 금매 물건보다는 주택의 증여 건수가 오히려 더 증여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금매물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내년에 좀 조언해 주실 만한 투자 전략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비과세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주를 계속해서 병행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도 상대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1주택자라면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단독 명의일 때보다 약간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인 경우에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단독 명의인 1주택자의 경우처럼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도 선택해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조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올해 로또 청약 열기가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내년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에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이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자격 요건이 좀 완화됩니다. 월 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의 경우에는 160%까지 기준이 완화되는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맞벌이 경우에는 월 소득이 71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제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서 특별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텐데 로또 청약 열풍은 여전하겠죠, 내년에도. 예.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공공택지 사전 청약입니다. 특별 공급 비율도 민간 택지보다 높고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에는 노량진과 남태령, 군부지 두 곳에서 사전 청약 특공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즉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5개 지구에서 총 24,400세대의 물량을 사전 청약 받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네, 부동산부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